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아시다시피 2차 북미 회담이 결렬이 됐고요.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을 건 건 양 정상이 그다지 자극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태도에서 보여준 어떤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동창리 발사대가 원상복구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다시 한반도가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굉장히 좀 답답한 형국입니다. 과연 앞으로 한반도 어떻게 될까요?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창근 부산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참 걱정입니다. 일단 어떻게 현재까지 현 상황을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씩 여쭙겠습니다. 진 교수님. 예,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예. 전문가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런 예측들을 많이 했는데 다 틀렸죠. 예.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더구나 합의문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서명되지 않은 경우는 아마 그 현대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예측하기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이번에 합의문 채택은 불발로 그쳤지만 북미의 어떤 협상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북미가 과연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대화를 재개하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반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교사적으로 정말 길이 남을 우리에게는 참 좋지 않은 결과였는데 네. 한 페이지를 장식은 했습니다. 김창근 교수님,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 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예. 회담이 결렬이 돼서 많이 실망을 했는데 그리고서 지금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동창리 움직임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외에서 미국하고 북한이 서로 공방하는 그 내용이라든지 그 기자회견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보면 사실상 서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사실상 또 다른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가져보아서 어느 정도 또 희망도 한번 가져보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더 큰 빅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동창리 발사대 얘기가 나와서 다시 또 북한에서 이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한다면 이제 한반도가 정말 또 위기에 봉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얘기 좀 짚어주실까요? 동창리 이제 미사일 발사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죠. 가장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 그 ICBM에 관련된 제 1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특히 이제 그 엔진 시험장 그리고 발사대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지금 협상의 판이 근본적으로 깨지지 않은 가운데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고 또 그런 움직임은 이미 2월 16일이죠. 예. 회담 이전부터 일어났던 움직임이다 하는 것으로 좀 종합해 볼 때 좀 예. 더 조심스럽게 주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본질을 뒤엎는 그런 사건으로 부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네. 네. 동창리 발사대 해체는 예. 그 북미 간에 합의된 적이 없는 사안이고요.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합의된 사안이 아닙니다. 예. 과거에 우리가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북한이 스스로 동창리 발사대를 해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시 또 위성 사진을 보니까 다시 뭔가 재구성을 하는 것 같은 복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 지금 이런 예.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아직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건문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동창리 그 발사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북한이 만약에 과거와 같이 과거의 길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이제 북미 관계가 이제 끝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그런 수순을 할 때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하노이를 다녀온 이후에 북한의 매체들 의 반응들을 보면 미국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장들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보도하고 있거든요. 예. 지난 그 6일 날 같은 경우에는 75분짜리 중앙방송 영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성과 있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노이를 다녀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보다는 분량이 좀 작습니다. 전체 분량 75분 중에 북미 관계가 9분밖에 안 되는데 예.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 15분을 방송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한 영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미국을 비판하거나 판을 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예. 동창리도 아마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떤 도발을 위한 그런
모션으로 보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15분이 나왔느냐, 9분이 나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는데 그만큼 뭔가 얘기할 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북한 역시도 이 끈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반증이다. 네, 이런 네.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문 대통령이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당장 특사도 보내고 좀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재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주문하고 있는데 예.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그 특사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거보다는 그 판문점에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일단은 그 미국과 북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테고요. 또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중재자의 입장에서 볼 때의 권위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예. 점에서 아마 원포인트라고 하더라도 바로 판문점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첫째 수순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북 특사는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섭본부장이 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비건 대표와도 만났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의중을 들었을 텐데 그러면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 뭐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그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 때 정상회담을 여는 것인데 그러나 작년 5월 26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취소를 하고 나서 이틀 만에 저희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각에서 갑자기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한 적이 그랬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냐면 남북의 만남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언제나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데 의미를 부여를 했듯이 이번에도 꼭 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서울 방문이 아니더라도 방금 우리 김차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판문점에서건 어디서건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참에 서울 방문을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떤 그 전 그 특사였던 그 정치인 박지원 의원께서도 예.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남북이 좀 만나서 정상회담도 하면서 분위기를 국면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예.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예, 뭐 답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동의보다는 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제일 좋다. 천하겠죠. 예, 가장 예.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제재가 물론 있지만 대북 제재가 있지만 제재가 틀을 갖추고 나서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극구 반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데요. 근데 미국의 분위기도 조금 작년 말부터 달라진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지난 12월에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예. 서울을 방문하면서 한반도 분위기가 또 바뀌었거든요. 11월 달만 하더라도 그 김영철 그 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려고 하다가 계획이 취소됐었잖아요. 예, 예. 근데 비건이 와서 공항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민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직후부터 당시 우리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제재의 틀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겠다. 예. 이번에 대통령께서 NSC 회의를 8개월 만에 주도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재의 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예. 얘기는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가 지금 달라졌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라 미국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해를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은 그걸 양해를 했다가 다시 또 번복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이번에 본다면- 분명히 예.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또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된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11월, 12월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또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예를 들면은 예. 그런 겁니다. 지금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124분 예. 대표가 계신데 그분들이 7번이나 개성 방문을 요청했지만 다 반려됐잖아요. 예. 그러나 그들의 개성 방문은 유엔 제재 사항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의 독자 제재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미국이 요구했던 거죠.
북미가 뭔가를 풀기 전에는 좀 자제해달라고 계속 요청해 왔기 때문에 아, 요청 수준이군요. 네, 이게 제재 그래서 걸린 건 넘어가지 아니군요. 못했던 거고 사실은 뭐 요청이라고 합니다만 작년 7월이죠. 그 마크 램버트라고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입니다. 예, 예. 저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도 저 하노이 회담 끝나자마자 중국과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날아가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번 회담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얘기고 이 램버트가 작년 7월에 왔을 때 개성 입주 기업 사장단들 한 10여 명 있는 데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강력하게 말은 요청이지만 사실 굉장히 강력한 요구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지난 연말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 NSC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거로 본다면은 우리가 제재가 되지 않는 것들까지 그동안 안 했던 것들은 일단 할 수 있고 예. 제재 범위 내에서도 우리가 우회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 생각할 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우회에서 찾아나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미국 측에도 좀 더 부각하는 것이 이해관계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지금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문제는 분명히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전면적인 어떤 시행을 할 수 없는 거고 예. 북한이 어떤 대화의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럴 부분들을 미국에 잘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8번째 방북 신청을 한 상황인데 그렇죠. 이런 국면을 또 잘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확인하려고 하는 차원이라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남북 그 철도 도로 연결식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만 착공식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금강산에 어떤 그 시설 조사를 한다라든지 예, 예. 이 공동 조사를 한다라든지 하는 이런 초보적 차원에서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어떤 북한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내 이제 여론을 좀 말씀을 해야 되는데 아, 단칼에 안 된다. 이거 하지 말아라. 자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쉽사리 이거를 아유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설득하는 게 모양새가 좀 안 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돌파해 나가야 될까요? 지금 사실 그 비핵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하노이 회담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예. 그 이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예.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핵화 문제만 아니라 온갖 문제를 다 얘기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폼페이오 장관은 인권 문제도 포함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언론에 했고요. 예. 또 존 볼튼 보좌관은 생화학 무기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렇다면은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구나 이번에 하노이에 모인 이유는 서로 어느 정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양 정상이 모인 건데 예. 합의한 거는 그걸로 보입니다. 영변에 대해서 핵시설을 완전히 해체하는 거.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 그 제재를 해제하는 부분. 그다음에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부분. 이 정도까지는 합의된 것 같은데 그 외의 문제들은 마지막 날 확대 정상회담 장소에서 그게 오픈된 것 같아요. 예. 그 이전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다시 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이 간극, 그동안에 실무 협상에서 했던 것들이 정상회담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에서 과연 지금 폼페이오 존 볼튼이 얘기하는 모든 문제까지 이까지 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 예. 여기에 대해서 간극을 좁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미국의 입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 또 북한의 실무팀들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듣고 이해하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쨌든 남북 대화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합의문까지 만들어놨는데 서명을 안 했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학습했다라는 것 때문에 과연 이후에도 우리의 그 설득이 먹혀들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요. 김 교수님 한번 여쭤볼까요? 글쎄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나오고 싶어도 예. 상당히 주저되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번 경우를 통해서 혹시라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예.
말미에 담판장에 나갔더니 또 존 볼튼과 같은 인물이 앉아 있다거나 또 트럼프가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갑자기 돌발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또 일종의 트라우마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판문점 회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듣고 더 사전에 조율해야 될 그런 과제도 생겼다 하는 말씀드리고 차제의 그런 점 때문에 한국, 미국, 북한이 지난번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그런 실무 대화처럼 좀 더 뭐 2박 3일이 되었든 예. 좀 더 워킹 실무회담을 좀 더 세밀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번 회담이 주는 톱다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기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모든 게 다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핵폐기만 하면 경제 제재 확실하게 해주겠다. 경제 제재 완화 확실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이 글쎄요. 미국은 이제 선택을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문제가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러한 요구가 그건 분명히 합당한 요구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지금 거기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생화무기든 인권이든 모든 문제를 다 테이블에 올려놨다면 예.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걸 들어줄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제재가 완전히 해제돼야 되겠죠. 그리고 북미 간에는 수교를 해야 되겠죠. 예. 한반도 평화 체제가 수립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된다면 북한이 받을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이 요구 사항들만 테이블에 올려놨을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김창 교수님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빨리 그 북미뿐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하는 실무 회의도 중요하고 예. 그리고 아마 지금 3월 27일로 예정돼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네. 미국을 아마 방문할 것 같아요. 유럽 순방 이후에 3월 말에 미국에 아마 지금 플로리다의 트럼프의 리조트죠.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네. 정상회담을 갖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와 그 시진핑의 만남이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 서명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둘이 만났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정말 트럼프는 앞으로 어느 정상도 만나기 힘들어하는 그런 예. 인물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만약 합의문이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트럼프도 합의문에 서명하는 사람으로 다시 이제 이미지가 바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기 전에 아마 시진핑이 만약에 트럼프를 만난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북한의 외무성 부상 리성길이 베이징을 갔다 오는 길에 다롄을 들렸거든요. 예. 근데 다롄을 들린 이유를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게 이 사람은 경제 담당 부서에 있는 그 부상도 아니기 때문에 다롄을 갈 이유도 없거든요. 근데 다롄이 지난번 그 비행기 타고 정상회담했던 2차 북중 정상회담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시진핑과 다롄에서 혹시 만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모양, 즉 북미 간의 그런 조율이 되고 예.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시진핑과 미국하고 얘기가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타결을 이제 협상 재개를 위해서 이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우리 측에서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포인트는 그 어떤 미국의 그 대북 제재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담판에 나섰다. 그리고 경제적 당근을 제시하면 비핵화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만 믿는다면 그것도 좀 오산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실체가 없는 장밋빛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우리 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좀 더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제시할 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존심의 나라이기도 할 텐데 예. 그 부분을 좀 더 이겨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메시지는 우리가 중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미국이 추구하는 그 비핵화가 자칫 북한의 무장 해제로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말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거는 협상 틀 자체를 깰 위험성도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도 좀 전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분명히 우리 김 위원장에게도 전달할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핵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담판에 나섰다.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시험 발사 때문에 몸값을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이 형국에서는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당장 동창리 발사를 만들자 바람에 북한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언론사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전과는 분명히 판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 판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 북한의 모습도 있다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무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예. 미국의 위성 사진 분석을 주로 삼팔로스라는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삼팔로스를 왜 그렇게 신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틀린 적도 많고 산음동 미사일 기지 얘기도 틀렸던 얘기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게 또 회자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정보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남북 간에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국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말이 좀 반복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이 서로 신뢰를 점차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창현 교수님 말씀처럼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또 관리의 역할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나 우리는 북한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언어의 뉘앙스의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북한의 의사를 미국에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문장이 뭐 꼬인 문장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정의 부정이라든가 예, 예. 이게 정말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영어로는 번역이 잘 안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북한의 의지와 의사와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을 정확하게 보고 전달할 수 있는 것. 예.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뜻도 북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 하면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장 한편으로 뭐 좀 다행스러운 거는 뭐 비용 때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안 하는 걸로 동맹 연습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까요? 저는 아주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 노태우 정부 때나 김영삼 정부 때 그 한국의 팀 스프리트 훈련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그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레버리지가 분명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 예. 3월 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새벽 3시 8분경에 평양역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 전날 이게 발표가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평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아마 이 정보를 뉴스를 들었을 거예요. 네. 그나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평양 시민들 쳐다보기에 그나마 좀 면이 서는 그런 게 아니었는가 싶은데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사전에 결정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뭐 지금 비판 기사도 일부 나왔다고 하지만 네, 아주 그렇더라고요. 짧게 나왔습니다. 난폭한 위반이다. 네, 뭐 이렇게 아주 해가지고. 짧게 나왔다는 거는 그거는 역시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길게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만 보더라도 북한으로서는 일단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이게 됩니다. 참 어려워요. 이게 말씀하셨듯이 학자들은 평소에도 계속 북한의 문장들을 접하니까 이거는 좀 덜한 거다, 이건 더한 거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늘 좀 생경한 구호의 나열이고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좀 뭐 부정에 부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진실로 들어야 되는지 참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일단 오늘 주제가 3차 북미회담 머지않아 열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3차 북미회담은 어느 정도 시기에 열릴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예. 글쎄요, 뭐 저로서는 예측은 불가능합니다만 네. 아까 우리 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그 미국하고 중국의 만남 후에 그다음에 또 우리 대통령과 북한의 만남 후 어느 시점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 시간을 좀 땡기려거든 예. 우리 김정은 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나는 일 이걸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뭐 이전에 굉장히 쉽게 했듯이 이번에도 빨리 쉽게 해서 뭔가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지적. 예, 자, 진 교수님. 말씀대로 순서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미중 정상회담이 먼저 3월 중에 열릴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예. 그 다음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 남북 정상회담이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남북 예,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나면은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잡힐 텐데 지난 1차와 2차 사이의 인터벌이 8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차 때 잘 진행되고 사이에 약간 좀 문제는 있었지만 2차가 열리는데 8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쉽게 서명도 못하고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좀 더 8개월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만나는 게 이거는 맞다, 오히려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에선 쿨다운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예. 올해 안에 어렵다고 보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그동안 이번 그 하노이 회담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의 반응을 봤을 때는 예. 지난번 그 1, 2차의 어떤 인터뷰보다는 훨씬 짧게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역시나 그러려면은 아까 김창 교수님 지적처럼 미중 관계, 미중 정상회담, 또 남북 정상회담에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관련해서 이제 탑다운인데 바텀업, 그러니까 밑에서 실무진이 한 거를 좀 안에서 사인하는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좀 여쭙고 마칠까요? 뭐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북한 체제가 갖는 성격에 기인한 면들이 가장 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이 갖는 캐릭터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 보완적인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톱다운 방식 자체가 뭐 다른 것으로 바뀔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긴 이번에는 실무에서 다 협상해서 네네.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걸 엎은 분인데 과연 제대로 될까? 네. 그러니까 스티브 비건하고 김혁철이 서로 합의해서 협의해가지고 합의문까지 만들었는데 스티브 비건도 속은 셈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북한의 아까 말씀드린 75분짜리 홍보 영상을 보면은 김혁철이가 안 나옵니다. 아, 심지어. 네, 안 나와요. 이건 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 아하. 김혁철이 그 대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는 북한이 그동안 이름까지 명기해서 싱가포르 합의문에 넣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정은의 직접적인 만남 외에는 신뢰하기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북한이 아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버텀업은 이제 말씀 그대로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아마 그 폼페이오와 김정은, 김영철 직접적인 어떤 장관급 이상 고위급의 접촉에서 뭔가 풀리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미 이제 바텀업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엎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바텀업, 그러니까 실무협상 한 이후에 정상이 만나서 뭔가 사인하는 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정상끼리 뭔가를 해결해야만 가장 빠른 답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맞습니까, 두 분? 적어도 폼페이오급 이상 정도 돼야지만 고위급이 되지 않겠나 되어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3차 북미회담 머지않아 열린다. 이 제목처럼 이 빠른 시일 안에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고 좀 북미회담도 열렸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지금까지 진희관, 김창근 두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승악산 낙석 사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입니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혁신실장, 임종철 부산대 건설융합법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준비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보고 나서 말씀 이어갈까요? 예, 보기만 해도 그냥 아찔한 그런 장면인데요. 저 큰 바위 덩어리가 혹시라도 사람이 있는데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을까 아찔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수님께서 네. 돌을 가지고 나오셔서 네. 뭔가를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뭐 설명해 주실까요? 예, 산에는 뭐 이런 돌들이 많이 있는데 예, 예. 이 돌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균열도 없고. 근데 이걸 보시면 이것도 같은 돌 같이 보이지만 쉽게 이렇게 따개집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안에 물이 들어간다거나 했을 때 쉽게 붕괴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악산도 이런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 예. 이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돌이라도 완전히 성질이 다르고 또 판넬을 하나 준비해 오셨어요? 판넬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뭡니까? 예. 이번에 붕괴가 난 성악산 그 옆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청이 보입니다. 요 청이 바로 여기에 따개진 이런 청이 되거든요. 예, 예. 이런 청들이 계속해서 도로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위험하고 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작은 돌들이 많이 그 방호책 안에 모여 있는 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작은 돌들이 자꾸 이제 오랫동안 풍화가 되게 되면 아, 시간이 흐르면 크게 이제 바뀌게 되겠죠. 예, 그럴 예. 때는 이런 방호 장비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 대형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딱 틈이 있는 그 바위들을 딱 막아놨는데 네. 그게 이제 오래되면 점점 그 힘조차도 없어져서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린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저 사고의 이제 원인들을 그림으로 쭉 보여주셨는데 저는 당장 저 그림을 보면서 앞서 굉장히 좀 아찔한 장면이었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럼 지금 사고 복구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지금 안전한 건지 가장 그게 걱정이 됩니다. 실장님 한 말씀 전할까요? 네, 사실 이제 사고가 난 뒤 신속히 교통 통제를 하고 예. 해서 2차 피해는 우리가 다행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뒤에 뒤체험 작업을 하고 강제 바고백을 설치하면서부터 예. 응급 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교통 해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위에 있는 위험 사면에 있는 던졸 제거 작업이라든지 토사 설치 작업 시간이 좀 걸렸고 예. 그리고 위험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해제하면 좀 힘드니까 여러 가지 고민해서 예. 3월 4일자로 교통 해제는 하고 예. 지금까지 신속 계속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던돌 제거 작업이라든지 사면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4월 15일 정도까지 이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3월 15일까지. 4월 15일. 4월 15일. 그럼 네. 거의 뭐 한 달 이상을 또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저는 이제 들으면서 지금 당장 6개 차로에 2개 차로는 이제 통제가 되고 있고, 한 200m 정도는 2개 차로만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태가 4월 15일까지는 간다는 말씀이세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게 정밀 안전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정밀 안전 진단은 저희들 우리 국내에서 최고 근위 기관인 대한토목학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예. 예, 대한토목학회에서 사면의 전반적인 원인 조사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사면의 안전성이 확보되는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어떻게 사면을 복구해서 완전하고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당장 궁금해지는 게 이제 뭐 전문가가 계시니까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방호벽을 해놓고 하면은 당장 문제는 없는 건지 안전한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그 규모로 봐서는 아까 예. 집채만한 돌이라 했지만은 예, 실제로 큰 이제 대규모 붕괴가 일어날 때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안전진단을 할 때도 예, 계속해서 개측을 실시간으로 하고 그 개측 결과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방어가 필요한지 예. 교통 통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결정을 해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붕괴 위험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추가 붕괴 위험을 예측했었습니다. 혹시 붕괴 여부가 있나라고 해서 신속하게 통제하고 난 뒤 현장 예. 그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우리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화 계측을 설치해서 지금 뭐 실시간으로 집안 거동이 있나라고 해서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접 지역은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번 붕괴가 난 지역 바로 옆에 한 4, 5년 전에 네, 한번 또 큰 붕괴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랬었죠. 거기서부터 지금 지하철 동아대역 네, 그까지가 전부 사실은 위험 지역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도 제가 며칠 전에 처음 점검을 해본 결과 그런 위험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시나 구청의 노력으로 네, 그동안 늘 점검을 하고 해서 그나마 이때까지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큰 대규모로 점점 풍화가 되고 예, 붕괴가 되면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영구적인 그런 보강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당장 부산에서만 낙석 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 한 700여 곳 이상 된다라고 들었습니다만, 네. 이번에 조금 아찔했던 게 뭐냐면은, 낙석 사고가 일어난 곳이 보통 부산시나 이제 구군에서 급경사지라고 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곳이 참 많다라고 들었어요. 한 700곳 된다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곳이 무너졌단 말이죠. 네. 그럼 다른 곳도 이렇게 무너지는 것 아닌가? 이런 물음표가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게 한 704곳 되는데 네. 특히 이 지역은 한 몇 년 전에 사방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방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사방 사업이라는 게 이제 비가 올 경우에 물을 빼서 집안에 그런 하중 증가를 없애게 하고 전체적으로 배수를 잘 하는 사업인데 예. 그러고 난 뒤에 이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붕괴 위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나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이 생기고 난 뒤에 2월 27일자로 예.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평소에도 이렇게 관리가 좀 됐으면 좋은데 뭐 인명 피해는 없으니까 참 다행입니다만 그래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남는 게 지하철이 다니는 구간이란 말이죠. 지하철 공사 때문에 아주 그 연약했던 집안이 무너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관리가 되고 하면서 큰 위험은 많이 없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공사를 하면서 이런 게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 땅을 굴착을 하게 되면 땅이 이완이 됩니다. 예. 이완이 되면서 산을 약간 이완시킬 우려도 있고요. 둘째는 그 굴착 과정에서 일어나는 진동. 예. 그것이 적을지라도 자꾸 누적이 되면 큰 산사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예. 세 번째는 안반 밑에 같은 안반이 있을 때 그 사이에 강우에 의해서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수가 있고 예. 그다음 안반 밑에 이제 우리 봉적토라는 토사가 있습니다. 그 토사가 해빙기를 맞아서 녹아서 연약화됨으로써 예. 안반이 굴러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번 원인 조사를 할 때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거는 지하철 안에는 지금 개측기도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분석하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저 계측기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계측기가 있어야지 데이터로 숫자로 이게 진동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산시는 이 계측기를 한 대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언론 기사가 나와서 이건 어떻게 시민들이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관리하면서 계측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계측기는 그런 계측을 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 그 바깥에 있는 그 사업 내지는 연구기관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급히 계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용역을 발주해서 그 계측 결과 보면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상황 판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린다면, 그러니까 시에서 계측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계측기를 써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뭐 민간 업체에서 와서 계측을 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정책을 마련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도 뭐 이런 건 없나 보죠? 계측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데 아니면은 예. 예산상의 또 문제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 지역들이 700여 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당장 무슨 균열이 났다거나 이럴 때 아니고는 평상시에 설치를 하기는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4월 15일까지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 규명까지도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사실 급경사지 해빙 사고, 해빙기 급경사지의 그 낙석 사고, 산사태 사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10년 동안 45건이 있었고 또 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는 소식을 잠깐 접했는데 해빙계는 어떤 게 문제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좀 연약해지는지 전문가의 뭐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급경사지 하는 게 예. 공사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지금 1대 0.3 정도니까 한 70% 이상의 경사로 합니다. 아주 급경사죠. 아니 이걸 완경사로 하면 돈이 많이 70%는 들어요. 뭐 70도 각도. 70도. 예, 예, 예. 우리는 퍼센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예, 예. 70도 각도로 세우니까 어허. 굉장히 급하죠. 예. 안반에는. 그렇지만 그걸 눕히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부지도 사야 되고 또 절취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급경사를 하는데 실제로 일본이나 이런 데서 와서 보면 너무 급경사라고 놀랍니다. 놀랄 정도로. 예, 그래서 조금 그걸 이제 더 엄하게 좀 더 완경사로 할 필요가 있다. 설계 기준을 우리나라 기준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둘째 이제 해빙기 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 그런 급경사에 이런 균열이 있는 그런 안반으로 되어 있으면 요 예. 안에 물이 들어가겠죠. 예, 예. 물이 겨울에는 동결을 합니다. 동결하면 9%의 최적이 팽창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게 녹으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예, 예. 네, 그게 해빙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예. 네. 아, 근데 해빙기에는 그렇게 된다면 제도적으로라도 이 급경사지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최대한 급경사지를 좀 완만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방침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게 아예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은 우리나라 기준에 보면 예. 상당히 이제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나라 이제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그 이제 우리나라도 상당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예. 좀 더 완만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그 암석의 종류에 따라서도 더 완만하게 해야 될 경우 예, 예. 그다음 급하게 해도 될 경우를 잘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부산시만이라도 지질 데이터베이스화, 아하. 그다음에 집안 조사엔 데이터베이스화 예. 이런 것들이 부산시 전체를 지금까지도 제법 많이 있거든요. 한 부서에서 그걸 잘 관리를 해주면 예. 어떤 곳에 도로를 세울 때는 급경사로 해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더 완경사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데이터가 지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충분히 인정하고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704곳이 있는 위험 지역에 이번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에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예. 하면서 점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하고 또 이번에는 점검하는 사람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안전점검 실명제도 합니다. 안전점검 실명제요. 예. 안전점검을 한 사람이 누구고 안전적인 결과가 뭐고 이걸 이게 나타내서 그걸 전체를 데이터베이스 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하면 매년 누적이 되면 그런 변동 집안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지금부터는 더 안전하고 치밀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전점검 실명제라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누가 했다라는 걸 실명으로 남겨서 그럼 만약에 뭔가 잘못됐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 점검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예, 예. 대신에 점검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는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올려야 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부담스럽죠. 네. 예, 교수님 뭐 한 말씀 전해 주실까요? 예, 저도 뭐 점검 자주 다닙니다만은 예. 실명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때 지금까지도 실명으로 다 레포팅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꼼꼼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예, 예. 시간도 좀 더 두고 또 개척 결과나 이런 것도 좀 더 보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도 한 번 더 찾아보고 예, 예. 개척 결과도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현장의 현황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개척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예, 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험할 때는. 그런 것들도 좀 더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고 현장은 아마 거의 그런 수준으로 예. 예측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러면 계측기상에서 이번에 그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그 낙석 사고 현장이 계측기상으로는 우려할 수준까지의 그 데이터가 안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 좀 황당하고 이 과연 어떤 이유에서일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대비하기 쉽지 않아서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위험 사면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예측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처럼 해빙기나 큰 비가 올 경우에 이게 그 해에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해마다 조금씩 변이가 생기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한계 상태라 그러나 그런 상태가 오면서 예. 갑작스럽게 붕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예측 못하는 그런 사고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방을 해야 되지만은 막 간혹 이제 이번 사건처럼 그런 일은 네.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방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예상하기 힘든 그런 거동을 합니다. 거의 거동이 없다가 일순간 진동이 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해빙이 되거나 하면 한꺼번에 떨어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계측기로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예, 점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당장 뭐 도로 위로 떨어지는 돌뿐만 아니라 봄에는 등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 해빙기에 낙석 사고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들려서 말이죠. 예,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관에서는 그 관리할 때 안반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위험한 데는 좀 더 경사를 완화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지금부터 필요하고 그걸 부산시 전체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면 어느 누구도 어느 지역에서 우리 동네가 위험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도 있고 예. 예를 들어서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이래 줄기가 많이 휘어져 있는 등산로는 위험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무가 집안이 움직이면서 자꾸 바로 서다가 보니까 예, 예. 이게 자꾸 구부러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나무가 바로바로 서 있는 데는 괜찮은데 나무 만약에 굴곡이 많다면 이 지역이 좀 위험할 것이다 하고 관에다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한번 와서 좀 점검 좀 해주세요. 네, 네. 예, 우리 집 뒷산에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휘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줄기가 이렇게 꼬불꼬불합니다. 아, 줄기가 어디? 이렇게 예. 이 나무가 처음에 있다가 예. 어릴 때 나무가 있다가 이제 집안이 움직이면 이렇게 기울어지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이 나무는 다시 또 위로 올라가려고 위로 하죠. 올라가니까 이렇게 예. 또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밑에가 이렇게 자꾸 이제 간혹 보이죠. 많이 있습니다. 어허, 그런 나무가 그 밑에 있는 집안이 굉장히 좀 연약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집안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으니까 등산하시는 분들 일단 좀 조심하시면 그렇습니다.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산이 파보면 이런 안반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잘 부서지는 잘 안반. 부서지는. 그래요. 이 대책들이 정말 많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부산시 차원에서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산들을 좀 모니터를 하고 또 예측 불가능하더라도 좀 확률을 예측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도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보고 위험하고 그리고 더 취약한 지역은 예찰 활동도 더 강화하고 점검도 좀 자주 해서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시키면서 그런 자들도 다 그거 입력을 시키고 해서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치밀하게 관리를 잘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만약에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부산시 차원에서 이렇게 지지를 구별을 해서 이제 위험 지역이다라고 딱 할 수 있는 인력이 그리고 예산이 있는지 한편으로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나름대로 재난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군에서 이미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일차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 전체 총괄을 하면서 더 위험시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내지는 같이 공동으로 이 점검을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런 위험 사건이나 갑작스런 이런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기금으로 즉시 보수보강공사를 해서 예.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구에도 재난기금이 좀 실려졌습니까? 네, 지금 바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4월 15일까지 뭐 이렇게 연구하는 거는 다 기금에서 지금 나가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예산이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늘 예산은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예, 늘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그 성악산 같은 경우는 예. 사실은 부산시에서 다 하기에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도 있으니까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재원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어느 정도나 뭐 규모가 돼야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응급복구나 이런 것들은 기금으로 긴급 투입할 수 있는데 예. 항구복구가 나옵니다. 어떻게 사면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항구적으로 복구 공법이나 그게 결정이 되면 그 금액은 이제 공법이 결정돼 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면 사실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허. 우리 저기 행안부 가서 그런 그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뭐 500억, 1000억 이런 단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 하나 지금 고수하는데요. 이제 성악산 밑에 지하철하고 연관되는 그 라인 정도만 해도 예. 그 정도가 들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재원이 예, 예. 중앙에서 지원을 꼭 해줄 필요가 있겠다. 특히 성악산은 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요를 들으면 지금 정밀 안전진단 점검 결과가 나와서 심각하다 해도 자칫 예산이 안 나와서 다른 한편에선 방치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으로 들려서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그 순번은 언제 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죠. 700여 군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노출된 이런 위험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중앙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기사를 봐서 알았는데 황토색으로 완전히 다 제거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그 다른 쪽 좀 이렇게 틈이 나 있는 그 바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고 위험성이 예산 때문에 방치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요. 뭐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 말씀 더 청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응급 복구를 해서 예. 당장의 위험이 없을 정도의 예산 투입 우리가 가능합니다. 한데 예. 항구적인 복구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럴 예.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 시 자체 재원만으로 부족하니까 우리 국비 재예방 사업을 신청해서 예. 그걸 확보해야만이 아마 전체적으로 빨리 그 성악산 주기 전체 사면 안정화시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거기 이제 중앙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게 그 지하철 노선입니다. 예, 예. 거기 앞으로 이제 보행자도 많고 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아까 그 돌 떨어지는 것도 안 보셨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언제 일어날지 진짜로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에 풍화가 많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게 하여튼 부산시에서 노력을 해서 시하고 중앙에 힘을 합쳐서 빨리 개통되기 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안전 조치 그리고 안전 진단까지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워낙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자칫 보수공사를 제대로 못해서 방치될 수 있다. 예산 때문에 이게 국비가 진짜 필요하다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좀 당부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부터 한 말씀 전할까요? 예, 뭐 등산을 다니시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뒷산에 나무가 꼬부러졌는지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산이 조금 울린다거나 아니면 산에서 이상하게 돌이 몇 개가 떨어진다거나 그다음에 산에 있는 돌들이 쉽게 부스러진다거나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관에다가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한번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위 틈이나 어허. 땅 속에서 물이 용출된다거나 그다음에 고드름이 연다거나 이는 굉장히 위험한 징후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뭐 관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 이 예. 많은 걸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그런 징후들을 좀 관에다가 알려주시면 예, 예. 참 그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봄철 등산 많이 하시는데 네. 해빙기에 얼마든지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런 이상한 점들을 감지하시면은 관에 신고를 해주시라 더 큰 네. 사고를 나기 전에 네. 좋은 말씀이시고 예. 김 실장님 시민들에게 어떤 말씀 당부해 네.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번 사고 이후에 등산로도 폐쇄했고 차량 통제도 했었는데 이런 불편 사항들을 감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3월 4일자로 개통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현재 응급 복구 공사를 하고 있고 해서 예. 이 지역을 지나는 시민들께서는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소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점을 좀 참아주셔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은 이게 낭비가 아니고요. 투자입니다. 어디까지나. 예,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많은 협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함께했습니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혁신실장 그리고 임종철 부산대 건설융합학부 교수님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